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식에 환호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증시도 미국 대선을 앞둔 긴장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우리 시간 오후 2시에 시작되는 가운데 경합주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대선 결과는 이르면 내일 오후 윤곽이 드러나는데 득표 격차가 작을 경우 며칠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월보다 더 둔화되면서 2달 연속 1%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채소류 가격은 15% 넘게 급등해 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은행이 부동산 시세 제공 중심의 플랫폼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부동산의 대항마로 출시했지만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곧 시작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부진한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관망세였습니다. 지용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미 대선 경계감에 출발부터 2,570선까지 빠졌는데요. 오전 11시 25분 현재도 비슷한 수준인 0.5%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5천억 원어치 가까이 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3% 급등한 코스닥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며 750선 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기관 패시브 자금 유입에도 내리는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금 강달러 속에 소폭 오르며 1,38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힘겹게 상승 마감한 삼성전자는 오늘 다시 57,00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등 업종을 불문하고 내리고 있고요. 그나마 젠순항 엔비디아 CEO의 긍정평가 소식이 전해진 SK하이닉스가 소폭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불공정 행위 점검이 잇따르고 있는 고려아연은 8%가량 급등 중입니다. 네, 앞서 뉴욕 증시도 주춤했죠. 네, 다우 지수가 0.61%,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0.28%, 0.33%씩 내렸습니다. 종목별로는 엔비디아가 3% 가까이 상승하며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는 듯했으나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하며 애플에 순위를 다시 내줬고요. 중국 전기차 판매가 부진했던 테슬라는 엿새째 하락 마감하며 그 사이 10%가량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감 시간이 30분 연장된 일본 증시는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I accept. If not, well.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본투표가 2시간 반 뒤인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투표 직전까지도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초접전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대선 상황 연달아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네, 김기호입니다. 네, 우선 두 후보의 막판 일정 어땠습니까? 네,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 모두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이번 대선 7개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아 당락의 키를 쥔 곳인데요. 먼저 해리스 후보는 스크랜턴을 시작으로 필라델피아까지 펜실베이니아주에서만 5곳에서 최종 유세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불과 1%포인트 남짓한 격차로 간신히 이긴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마지막 날 동선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해 펜실베이니아에서 2곳, 그리고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로 이동해 마무리됐습니다. 그랜드 래피즈는 트럼프가 2016년과 2020년 대선 때도 마지막 유세를 펼친 곳입니다. 네, 이들 경합주의 지지율은 끝까지 초박빙이죠. 그렇습니다. 어제는 해리스, 오늘은 트럼프. 이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 우위가 바뀌는 모습이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격차도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과 에머슨 대가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경합주 7곳에서 트럼프가 4승 2무 1패로 앞섰는데
조사 대상 유권자가 주별로 1,000명도 안 됐고 불과 1~2%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동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날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의 조사는 정확히 반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해리스가 경합주에서 4승 2무 1패,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의 리드였습니다. 결국 어느 후보도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본투표가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SBS 비즈 김기호입니다. 미국의 선거 방식은 주별로 시간대도 다르고 최종 승자가 결정되기까지 과정도 복잡합니다.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드러날지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현장 투표 일정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미국 대선 현장 투표는 동부 시간 5일 0시, 우리 시간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투표 막을 올리는 곳은 북동부 뉴햄프셔주의 작은 산간마을 빅스빌 노치로 10명이 채 안 되는 유권자들이 투표할 예정입니다. 투표 시간은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주별로 다르고 마감도 동부 지역부터 차례대로 이뤄지는데요. 투표는 우리 시간 내일 오전 8시 인디애나와 켄터키주부터 마감돼 오후 2시쯤 알래스카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그러면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여론조사 결과가 초박빙인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2020년 대선 당시에는 선거일 이후 나흘 정도 지난 후 주요 외신들이 승자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경합주에서 지지율 격차가 클 경우 이르면 6일 새벽, 우리 시간 내일 오후에 승자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개표와 집계 완료까지 시간이 더 늘어나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4일 기준 미국 전역에서 사전 투표를 마친 유권자 수는 총 7,860만 명입니다. 2020년 대선 총 투표자인 1억 5,460만 명의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AP통신은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총 13일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특히나 이번 미국 대선은 영화와 같은 반전과 재반전이 연속해서 펼쳐졌습니다. 대선 후보의 중도 사퇴부터 피격 사건까지 사건의 주요 분기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시간 순으로 좀 보겠습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때는 소위 올드보이들의 리턴 매치가 벌어질 줄 알았죠. 네, 맞습니다. 역대 고령자들의 매치이기도 했고요. 올해 3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로 확정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 도전하는 건 1912년 이후 112년 만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트럼프와 바이든 간 박빙 구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열렸던 TV 토론으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논란을 증폭시킨 건데요. 토론에서 좀 이렇게 더듬거렸던 것 외에도 공식석상에서 자꾸 실수를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President Putin. You can beat President Putin. President Zelensky. I'm so focused on beating Putin. 당내외에서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이러한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 트럼프 피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총격을 당한 직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성조기 아래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이 극적인 장면을 만들었고요. 판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당시 총격 장면과 이후에 다시 펜실베니아를 찾아서 발언한 내용들 연달아 보시겠습니다. 네. We will fight, fight, fight. We're going to fight for our country. And together we will save this country.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지만 반전의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I am deeply grateful. I am honored to be the presumptive Democratic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열정에 불을 지피면서 무섭게 또 지지율을 가지고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로부터 이제 4개월 가량이 지난 건데 일단 현재까지 판세는 뭐 초박빙이라고 앞서 봤듯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이게 무섭게 치고 올라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승패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후에 9월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또 한 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고 9월에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TV 토론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붙으면서 초박빙 접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7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는 조사 기간마다 2에서 3%포인트 이내의 격차 안에서 결과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시 국내 경제 소식 전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1%대에 그쳤습니다. 석유류 가격의 하락 덕분인데 김장철 물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전체적인 상승률은 45개월 만에 가장 낮았죠.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69로 1년 전보다 1.3% 올랐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인데요. 석유류 가격이 1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전체 물가를 0.46%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더니 9월부터는 1%대로 내려오면서 둔화세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달에는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둔화로 상방 압력이 있겠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 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하지만 부문별로는 체감도가 좀 달랐죠. 그렇습니다. 신선식품 소비가 많은 가정의 경우 떨어진 물가 체감이 좀 아무래도 덜할 텐데요. 지난달의 경우 농축수산물 물가가 1.2% 올라서 전체 물가를 0.1%포인트 끌어올렸는데 특히 채소류가 1년 전보다 15.6% 오르면서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와 무 등 채소는 50% 넘게 가격이 뛰었고 상추도 49.3%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배추 계약 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서 2만 4천 톤 공급하고 대파와 마늘, 천일염, 젓갈류도 최대 50% 할인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본격적인 김장철 물가가 둔화하는 물가 흐름의 방향을 좌우할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엽니다.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일문일답을 통해 각종 의혹에도 답하기로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는 불참했는데 곧바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어젯밤 공지를 통해 오는 7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운영 방향 설명하고 각종 의혹에 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불참하면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예산 편성권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순방 이후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각종 논란에 대해 순방 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자회견을 앞당기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취임 후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집권 하반기 4대 개혁을 비롯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알릴 예정인데요. 또 올해 세수 부족은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언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명태균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등에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상호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그 대안으로 수요가 몰리자 줄줄이 연달아 옥죄기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우선 새마을금고에서 새로운 소식이 있죠. 네, 새마을금고는 오늘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생활안정자금 용도 역시 최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보증부 대출을 포함해 중도금 등 집단 대출에 대해선 중앙회가 사전 검토를 해 대출 심사 문턱을 높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달 전체 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 원가량 증가한 가운데 1조 원 내외의 증가액으로 전체 증가폭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집단대출 비중이 80% 수준에 달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섰는데요. 새마을금고는 조치 이후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인데요.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실행 시 거치기간을 폐지하거나 40년인 잔금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 다른 상호금융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농협중앙회도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 제한에 들어갔고요. 기존의 분양률 50%였던 집단대출 취급 기준도 70%로 높였습니다. 신협중앙회도 내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타행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수협중앙회 역시 다음 주 중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거치기간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상훈입니다. 우리은행이 은행권 부동산 1인자인 KB부동산의 대항마로 키워왔던 부동산 플랫폼을 결국 접습니다. 올해 들어 수억 원의 컨설팅 비용을 들여서 서비스 개편까지 했는데 앞서가는 황새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원더랜드라는 이름의 플랫폼이던데 이게 어떤 플랫폼이었습니까? 네, 쉽게 요약하면 아파트 등 부동산 시세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출 상품으로 연결까지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은행은 플랫폼 회원들에게만 연 0.1%포인트 금리 우대 쿠폰을 주는 방식으로 고객 유치를 해왔습니다. KB부동산 플랫폼의 대항마로 2018년 2월 위비홈즈로 첫 출시 이후 2019년 10월 우리 원더랜드로 새 단장을 했고 2022년 4월에는 첫 모바일 앱을 내놨습니다. 우리은행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7억 원을 투입해서 플랫폼 리뉴얼 컨설팅도 받았는데요. 결국 서비스를 접고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할 우리금융그룹의 새 슈퍼앱 뉴홈뱅킹에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 컨설팅 당시 우리은행은 부동산 생태계 장악을 통한 핵심 고객 확대 방안, 기존 서비스 연계 방안, 그리고 신규 콘텐츠 기획안 등을 구축했었습니다. 네, 현재까지 관련 사업에서 은행 중에는 KB가 절대 강자죠. 그렇습니다. KB가 은행권 부동산 서비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33만 명에 달하는데요. 부동산 정보 제공 플랫폼 전체로 보면 5위로 호갱노노, 직방, 네이버, 다방, KB부동산의 순서로 일반 고객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KB부동산은 주택 대출을 내어줄 때 근거가 필요한 금융사들의 시세 정보를 판매해서 수익을 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주택은행에서부터 이어져 온 네임밸류가 공고하다 보니 국민은행은 하지 않는 플랫폼 회원 금리 우대를 우리은행은 했음에도 고객 유치가 어려웠던 걸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실손보험 누수의 요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범위는 비급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급여에서 지출이 많았나 집계를 해봤더니 정형외과가 지목됐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5개 손보사가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 9,439억 원으로 1년 사이 8.3% 늘었습니다. 진료 과목별로 실손보험금이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비율이 달랐는데요.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경우 실손보험금 70% 이상이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손보험금의 약 20%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이들 과목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진료 과목 중에서도 대체로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 과목이 지급 보험금 상승률도 높았습니다.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는 올해 상반기 보험금 지급금이 각각 12.7%, 5.7%씩 증가했고 이비인후과, 소아 청소년과 등도 10%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들 과목의 비급여 비율은 50에서 60% 후반대로 집계됐습니다. 네, 반대로 지출 구조가 개선된 곳도 있습니까? 비급여 비율이 2022년 76.9%로 높았던 안과는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급감했습니다. 안과의 비급여 지급 보험금은 2022년 4,564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314억 원으로 줄었는데요. 2022년 대법원 판결 이전 백내장 과잉 수술과 더불어 비급여 가격 부풀리기가 심각했으나 입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백내장 과잉 수술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우리 기업들 간 법인세 형평성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로 냈어야 할 법인세를 추정한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구글이 특히 문제였죠. 네,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코리아의 법인세는 155억 원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실제로 번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하면 구글 코리아 매출은 무려 12조 원이 넘고 법인세는 최대 5,180억 원으로 실제 낸 금액의 3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 역시 지난해 36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는데 실제 매출을 감안하면 최대 876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고 메타 역시 약 10배나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9조 원대 매출을 올리고 5천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과받은 네이버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네, 이렇게 세금의 실질적인 매출을 반영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 대부분을 해외 법인의 매출로 처리하기 때문인데요. 구글은 앱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 아시아 퍼시픽에 귀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메타는 국내 수입 대부분을 광고 매입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미국 본사로 보내 법인세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한국 법인이 성장세를 누리면서도 정작 조세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며 조세 정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배달의 민족에 이어서 쿠팡이츠도 입점업체별로 수수료율을 달리하는 차등 수수료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점주와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어제 10번째 상생협의체가 열렸는데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4시간 넘게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최대 쟁점인 수수료 수준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모레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쿠팡이츠는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 수수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달의 민족은 매출액 하위 40%인 점주에 기존 수수료보다 낮은 2에서 6.8%의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차등 수수료를 도입해 중소 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 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수수료는 최대 5% 이하가 되어야 되고 소상공인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배달앱 수수료 갈등이 석 달째 계속되는 상황인데 모레 열리는 회의에서는 결론을 좀 낼 수 있을까요? 배민과 쿠팡 모두 차등 수수료 도입 자체는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으로 수수료를 얼마씩 차등을 둘지 그리고 수수료를 상한선을 자체를 낮추는 대목에서 여전히 점주 측과 이견이 큽니다. 모레 회의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공익위원들은 앞선 회의에서 배민의 수수료 상한선을 9.8%에서 7.8%로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점주들은 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넉 달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 보유액은 한 달 전보다 42억 8천만 달러 줄어든 4,156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은은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라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줄고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도 다시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종업원 300인 이상 국내 기업 121곳을 조사한 결과 조사 기업의 67.8%는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업들은 연공, 호봉급제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조직 내 인사 적체와 신규 채용의 부정적 영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 오염 예보입니다. 실시간 현황 보시면 전국 대기 순환이 원활한 가운데 일부 내륙에는 먼지 농도가 높은 곳들도 보입니다. 서울시 공기질 좋은데요. 미세먼지 워스트 지역에서도 보통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밤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낮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 16도, 대구는 17도에 그치겠고요.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고요. 계속해서 전국 공기질은 양호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미세먼지가 한때 안 좋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